네,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체 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데 쌍욕 같은 언어 폭력은 왜 허용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격한 언어 폭력을 계속하다 보면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음, 라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질문자님 마이크 켜시고 좀 더 이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재현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죠.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회 일반의 그런 통념이라던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도 있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음, 그 이제 당사자들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말들이 자기, 그런 원망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삭히거나 정리를 하거나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만 되는 것이 이제 또 병이잖아요. 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을 해보시면은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고 직접 이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욕을 하고 원망을 쏟아낼 때, 이거를 잘 공감하고 들어주셨을 때 당사자의 반응이 어떠한지, 또 이걸 맞서 싸웠을 때 이게 반응이 어떠한지, 이걸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거의 100%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잘 공감해주시고, 또 힘들지만,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그런 원망이 나오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말은 말일 뿐이거든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데 세상이 이제 정해놓은 규범들이 있죠. 이래야지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등등 이 규범이 있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에서 일단 벗어난 거죠. 그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병이라고 하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특별히 문제시할 게 없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감정 표현을 하는 방식, 행동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지 돼 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피해 의식을 느낀다든지 의심이 아주 심하다든지 망상을 가진다든지 등등, 전혀 세상 일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맞다고 뻑뻑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에서도 세상의 틀과 어긋나 있고, 감정, 느끼는 방식에서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단히 불안해한다든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단히 화를 낸다든지, 아무튼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영 다르게, 보통 사람들의 방식과는 영 다르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행동하는 데에서도 세상 일반의 방식은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타인들에게 결례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질서를 지켜야 된다든지 등등한데, 뭐 타인들에게 결례가 될 행동을 그냥 거리낌 없이 한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서도 사회적인 틀을 벗어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틀을 벗어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인 틀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러다가 점잖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네 하고 딱 바뀌어질 것 같으면 이거 병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도 네가 너무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다, 이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다 해서 알아듣고 네 하고 자기가 화나서 씩씩거리던 거라든지 막 심하게 불안했던 걸, 아 내가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진정이 된다면 괜찮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행동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냐.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말한다 해서 내 한다고 해서 내하고 행동이 교정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병이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엄청 처벌하는 방식의 체벌 방식으로 다룬 경우도 많았죠. 니 정신 차려라. 니 지금 니 미친놈, 정신 나간 놈하고 데려다가 들고 때리고 막 심하게 호통치고 때리고 하면은 그러면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병이 나아서 꼼짝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판단불능 상태에 빠지죠. 아주 단순한 하나도 밥 먹어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이제 이렇게 물어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워낙 공포스러우니까. 우리 당사자들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아무리 뭐 조현병이고 조울증이 없어요. 사실은 강력하게 체벌로 가면 전부 다뭐 조금만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뭐 엄청나게 두드려 팬다. 하게 되면 다들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하죠. 뭐 행동 어디 욕을 하고 어디 뭘 하겠어요. 그냥 꼼짝을 못하고 그냥 기폭 죽어서 눈치만 보고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치료라고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과 환자와의 차이가 뭐냐? 보통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불러놓고 말로 잘 설명하면 알아듣는다. 뭐 달리 뭐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기가 말로 잘 설명만 하면 납득하고 스스로 행동이 교정이 된다. 그럼 요거는 병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리 데려다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잘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해도 교정이 안 된다. 증거를 못 받아들인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꽉 사로잡혀서 자기가 옳다 하고 딴 사람 생각을 못 받아들인다. 하니까 이걸 우리가 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존의 사회적인 틀에서 삐져나온 거죠.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사회적, 우리가 요런 틀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사회적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밖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삐져나왔길 서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뭐를 치료라고 생각할 거냐?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사회적인 규칙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다시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이걸 치료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로 하여금 보통 딴 사람들처럼 생각하게 하려고 하고, 딴 사람들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고, 딴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쓴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우리가 그걸 치료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률이 높았으면 우리가 지금도 그거를 올바른 치료의 목표로 설정하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방법, 남들과 다르면 안 돼. 사회적 기준에서 어긋나면 안 돼. 남들처럼 돼야 돼.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남들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증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증상이라. 하는 게 생각하는 방식에서 남들과 다른 게 그것이 증상이고 감정을 느끼는 방식에서 남들과 다른 것 그것이 증상이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남들과 다른 것 그것을 우리가 증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 남들과 다른 것은 그래서는 안 돼 하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서 남들과 같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증상의 제거 또는 증상의 감소 이걸 목표로 했던 게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의 치료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걸 치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수 의사들, 전문가들, 전체 전문가들의 제가 볼 때 한 7, 80%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걸 치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튼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자면 특히나 미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1950년대, 1960년대까지는 그걸 이제 치료라고 생각했다. 그걸 우리가 협의의 치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려 해도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단지 그게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증상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증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더라.
백수로 지내고 있고 인간관계가 안 되더라. 일이 없고 인간관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등장을 했는 게 1970년대, 80년대부터 등장한 재활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자면 사회 복귀 내지는 사회 재적응, 재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서, 그래서 치료만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증상만 없앨라 해서는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해줘야 된다. 사회 속에서 이 자신의 일을 갖고, 이거 직업을 갖고 또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만 없앨라 해서는 안 되고 사회 속에 살아가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라는 개념과 재활이라는 개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적이었을 것 같으면 다른 개념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1990년대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나온 개념이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회복이라고 번역하고 저는 재기라고도 번역하지만 리커버리라고 해서, 이게 증상을 없애느냐 사회생활을 해서 일이 있고 대인관계를 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 주관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만하다고 느끼는 것, 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더라. 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최상위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치료, 재활, 리커버리 세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리커버리를 최상위에 놓고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걸 위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한 재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 입에 담는 전문가가 전체 전문가의 제가 볼 때 5%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치료 중심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어머님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 이거 신체 폭력, 언어 폭력 등등 이거 전부 다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사회 규범에 맞게 하는 게 이게 치료가 아니냐. 그래서 사회 규범에 사회 규범에 맞게 살아가도록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무조건 허용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일단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다 치료라고 하면 그냥 미국에서의 1950년대, 60년대 그 치료의 개념, 그리고 무조건 이것은 사회 규범에 어긋난 거는 잘못된 거니까 사회 규범에 맞게 돌려놔야 된다. 이걸 치료라고 보는, 달리 말하자면 증상을 없애야 된다. 이걸 치료라고 보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도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당연하죠. 신체 폭력이든 어느 폭력이든 그건 나쁜 거야 하지 마. 한다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하러 뭐 그걸 허용해라 뭐 달리 말하겠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하지 마 하고, 안 하면 그러면 뭐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하지 마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보면 그 효과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언어 폭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욕이 튀어나오고 등등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너 그거 하지 마 하고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뭐 안 되면 나중에 뭐 용돈 안 주고 뭐 등등 이런 별의별 방법에서 하지 마 하면 안 하게 할 수 있죠.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적으로 이제 돌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이 근본적인 것부터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는 그 불과 연기의 비유 같은 거예요. 겉으로 언어 폭력을 한다, 신체 폭력을 한다, 이거 전부 다 연기거든요. 겉으로 다 연기에 불과한 건데, 연기가 펄펄 나면 지금 연기를 흩으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폭력을 못하게 하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니까, 야, 불이 났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가서 불을 꺼야 된다 하는 거죠. 연기 흩으려고 하지 말고 불을 꺼라. 자, 지 안에 화가 잔뜩 들어차 있으니까 욕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화 플러스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욕이 튀어나오고 폭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화 플러스 충동 조절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문제는 화를 어떻게 하면 없애줄지, 어떻게 하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걸 충동 조절이 되게 해줄지, 우리는 관심을 여기에다가 이제 둬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겉으로 얼핏 볼 때는 욕하는 게 문제고 화를 내는 게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따지고 들어가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 비주장성이라고 하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비주장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수박의 겉과 속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박이 겉보기하고 속이 다른데 우리 당사자들의 하는 행동이라든지 증상의 겉모습과 그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를 내고 하는 이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비주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의 근본적인 건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착하다는 거다. 우리 조현병 당사자와 조울증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착하다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착하다 했고 얘는 정말 착한 애였다라는 이야기 스스로도 자기가 착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착한 품성, 착하다는 게 뭐냐? 달리 말하자면 친밀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등등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이 품성이 결국은 잘 발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착하다는 게 자칫 하다 보면 이게 비주장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남하고 싸우지 않고 싶어 싸우는 게 싫어서 손해를 봐도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불만이 생겨도 입을 닫아버리고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손해를 봐도 꾹 참고 억울해도 꾹 참고 이게 워낙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게 부모들이 볼 때는 어려서부터 쭉 키우면서 볼 때 애가 착하고 참 좋은 걸로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입을 꾹 닫고 있는 게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입을 꾹 닫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던 애들이 나중에 세상살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면 드디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발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척척 다 되고 했으면 이게 발병이라고 하는 건 안 오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현병, 조울증은 행복했던 애들한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했던 사람한테는 오지 않는 병이 조현병, 조울증이에요. 이건 반드시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병에 걸리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분노가 터져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처음 한 1, 2년 만에 분노가 터져 나오는 애들도 있고 한 10년쯤 지나야 분노가 터져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어느 시점인가 되면 반드시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새 쌓였던 것이 그러니까 착하다 하는 것에 이면에 가려졌던 그래서 자기 주장을 못하고 살아왔던 그게 터져 나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불만스럽다라고.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걸 안 해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별거 아닌 말로 좋게 나 지금 기분 나빠요. 표현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성을 뭐같이 내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C8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침묵하는 것. 침묵하고 그다음 회피적인 태도 보이는 거. 그냥 불만이 생기면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태도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그다음에 공격하고 화내고 나오는 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이라 하지만 침묵보다는 폭력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건 폭력은 일종의 자기 표현이에요. 근데 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아주 덜 거친 방법이 있고 아주 거친 방법이 있는데 더 좀 상대적으로 덜 거친 방법에 속하는 게 언어폭력이고 더 거친 방법에 속하는 게 신체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폭력도 등급을 구분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공격성이 화가 겉으로 터져 나오는 안에 쌓였던 화가 겉으로 터져 나오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좋아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던 당사자가 드디어 공격성 막 분노를 표출하고 이게 2, 3년 얼마의 기간 동안을 표출해서 충분히 표출이 되어야 그 다음에
주장적인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라고 화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말로 따박따박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요게 주장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주장적이던 사람이 주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게 병이 낫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병이 낫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심한 우울 단계 거쳐야 되고 심하게 화내는 단계 거쳐야 돼요. 이게 겉보기에는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걸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이게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에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깃대에 고름 쭉쭉 짜줘야지 된다. 충분히 화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우울해할 때는 충분히 우울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화를 내는 걸 우리가 충분히 다 받아주는 건 좋은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지점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냥 다 받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조현병 환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내는 걸 전혀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가 침묵하던 애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말로 화내는 거를 안 받아주고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면 다시 입을 닫고 다시 침묵하는 단계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 버린다. 앞 단계로 이거를 이 침묵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안에 쌓여있는 화를 풀 길도 없고 이게 자신의 욕구 좌절을 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말문이 트여야지 되고, 자기 주장을 못하던 애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속의 걸 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끄집어내는 게 뭘로 끄집어내느냐? 말로 끄집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말문이 터져야지 돼요. 말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말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말에 욕이 튀어나오고 등등 험악하게 말하는 것을 허용해 줄 때에만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는 안 되고 말 이쁘게 해야지 돼라고 해버리게 되면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말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폭력은 말문을 트여주게 하기 위해서 언어폭력은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체폭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을 딱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폭력도 다시 두 수준이에요. 하나는 물건 때려 부수는 거, 또 하나는 사람 때리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물건은 수억짜리를 불을 태워도, 집에 불을 질러도 이건 사람 때리는 것보다는 하급 단계예요. 낮은 단계. 사람 때리는 게 이게 최고의 폭력이에요. 따귀 때리는 게, 집에 불 지르는 것과 따귀 때리는 거 어느 게 더 심한 폭력이에요? 따귀 때리는 게 더 심한 폭력이에요. 테레비 때려 부수는 거하고 따귀 때리는 거, 테레비 때려 부수는 게 가벼운 폭력이고 사람 따귀 때리는 게 더 심한 폭력이에요.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지 돼요. 신체 폭력도 다시 두 등급이 있다. 물건 부수는 것과 사람을 때리는 것. 사람을 때리는 게 최악이에요. 사람을 때리는 거는 무조건 하고 허용하면 안 된다. 당사자가 부모를 때렸다, 누구를 때렸다, 사람을 때린다, 이건 무조건 입원시켜야 된다. 무조건 112 신고해서 입원시켜야 된다. 이거 웃고 그냥 아이고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물건 때려 부수는 것도 가급적 112에 신고해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키라 소리가 아니에요. 교도소 보내야 되는데 교도소 못 보내니까 정신병원이라는 교도소로 보내라. 그래서 폭력은 안 된다, 신체 폭력은 안 된다는 걸 명확히 깨닫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나는 신체 폭력을 허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인을 명확히 보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럼 신체 폭력의 어느 수준부터 시작해서 112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느냐 라고 이제 했을 때, 이게 이제 집안마다 약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신체폭력, 가장 사소한 게 컵을 집어 던진다, 스마트폰을 집어 던진다, 또는 이런 것들, 의자를 발로 찬다, 이런 것들인데, 애초에 신체폭력이 전혀 없었던 애들 같으면 그 정도 폭력이 나와도 바로 112 신고하고 바로 입원시켜야 돼요.
근데 막 우리 집에서는 워낙 그런 걸 허용해 주던 게 다반사여서 벌써 스마트폰 몇 대나 깨먹었고, 뭐, 컵은 뭐 수시로 집어 던져서 깨지고, 이런 집에서 지금 컵을 던지는 거 가지고 입원시킬 수 있겠느냐. 항상 지금까지 나오던 폭력의 수위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수위가 나오면 그때는 112 신고해서 입원시키면 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통보를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는 컵 집어 던지는 것도 안 된다. 컵 집어 던지면 네 112 신고하고 네 입원시키겠다. 통보해야 되고, 통보하면 반드시 어디 하나하나 보자 하고 컵을 집어 던지게 되죠. 그러면 바로 예고한 대로 실행을 해야지 돼요. 아무튼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같은 차원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언어 폭력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치료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인이고, 신체 폭력이 나오는 것은 이것을 허용해 주게 되게 되면은 이게 환자가 집안의 폭군으로 돌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질문하신 분께서 신체 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데 쌍욕 같은 언어 폭력은 왜 허용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격한 언어 폭력을 계속하다 보면, 그러니까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즉 신체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라고 물으셨는데, 물론 과격한 언어 폭력을 계속하다 보면 신체 폭력으로 당연히 발전할 수 있죠. 하지만 신체 폭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바로 112에 신고해서 바로 병원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못 넘어가요. 언어 폭력을 아무리 과격하게 해도 신체 폭력으로 못 넘어가요. 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언어 폭력을 하는 선에서 자신의 이 안에 쌓였던 것을 다 표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이것을 치료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2단계를 거쳐야 된다 하잖아요. 이걸 해야 할 때만이 언어 폭력을 치료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폭력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2단계 다뤄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는 심하게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할 때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 놔놔라. 실컷 화낼 수 있게 허용해줘라. 한 가지는. 또 하나가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며칠 지나고 지가 편안할 때 반드시 다시 물어봐줘라. 그날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반드시 다시 물어봐줘라. 그래서 다시 자기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분들하고 다 보면 이 2가지를 다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심하게 막 화를 낼 때는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화를 못 내게 하고, 다음에 지나고 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싹 지나가 버리려 하고. 왜? 다시 그날의 일을 화제로 꺼내기는 또 화낼까봐 겁이 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게끔 내버려 두고, 지나고 나서 반드시 다시 물어봐줘야 된다. 반드시 다시 물어봐주는 거는 그것을 편안하게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주장적인 거거든요. 내가 그때 이래서 화가 났어. 그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 라고 이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기회를 줬더니 또 심하게 화를 내더라. 그럼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실컷 화내게 내버려 두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물어봐주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봐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자고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랬기 때문에 그 이유를 캐 들어가자고 다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묻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로써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면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사실 내가 화가 났던 이유는 이래서 화가 났어 라고 편안한 음성으로 말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기분이 편안할 때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편안한 음성으로 자기가 나 이래서 화났어,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주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 표현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이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기 노출, 자기 표현이 이게 치료로 가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가 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 속의 걸 다 끄집어내서 말로 표현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을 허용해주고, 이 화를 내는 것을,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언어폭력을 허용해주고, 이 언어폭력을 허용해주면서 이걸 치료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이 두 단계, 허용해주고 다시 물어봐주고, 허용해주고 다시 물어봐주고, 이 방법으로서 대처함으로써 결국은 2, 3년, 길면 2, 3년 이렇게 대처하면 애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짧은 애들은 한 6개월만 이 방법으로 해도 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을 읽어보자면, 신체 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데 쌍욕 같은 언어 폭력은 왜 허용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격한 언어 폭력을 계속하다 보면 신체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하셨는데, 자, 과격한 언어 폭력을 허용해 주더라도 주면, 단지 그냥 허용해 주면 당연히 신체 폭력으로 넘어가죠. 폭력은 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허용해 주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는 철벽같이 신체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112 신고하고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또 하나는 이게 반드시 단지 언어 폭력을 허용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말로써, 편안하게 말로써 자기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걸 치료적으로 다루어 주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답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답이 됐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다시 물어봐 줘야 되죠. 내가 만들었던 안 만들었던 관계없이 지가 화를 냈으면, 화를 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편안하게 말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화를 낸다는 건 달리 말하자면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러면 지가 지 할 말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화낼 때에는 사람이 자기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딴 말이었는데 다른 막 화나 소리 지르고 하느라고 자기도 뭐 두서없이 막 뒤죽박죽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사 전달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제가 뭔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했겠구나. 그래서 제대로 표현해 봐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지가 막 두서없이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쌍욕도 했다가 하니까 지 의사 전달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화를 낸다는 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해봐라라고 기회를 주는 거야. 아, 뭔가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나도 네 말을 받아줄 마음에, 들어줄 마음에 여유가 안 돼 있었고 해서 내가 못 들었었네. 미안하다. 한번 네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는 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화를 내고 나올 때 가장 안 좋은 게 맞싸우는 게 제일 안 좋고, 둘이가 서로 맞싸우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 맞싸운다는 건 뭐냐면 내 말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지가 화를 낼 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경우들이 흔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입 닥쳐라. 그러고 하고 이제 오히려 내 말을 하는 건데, 그때는 상대는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일단 귀가 딱 막혀 있는 상태라고요. 말 하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지가 기분이 좋을 때, 그때 하는데, 그때도 항상 지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그런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하는 거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어찌됐건
화가 났을 때 맞싸우는 게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고, 그 다음 어리석은 방법이 급사과하는 거. 지가 화내고 나올 때 바로 아이고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급사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 네 말 듣기 싫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게 급사과예요. 급사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가 화를 내고 나올 때는 무슨 말이냐, 내 좀 충분히 들어보자, 한번 네 하고 싶은 말 해봐라 하고 막 실컷 지 하고 싶은 말을 내버려 두고 막 이야기하면 그래 다 이야기했나, 좀 더 이야기할 거 없나, 좀 더 이야기해봐라, 뭐 이야기 꺼낸 김에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해봐라. 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이야기 다 듣고 30분이든 얼마든 다 듣고 이제 그래 하고 싶은 만큼 다 했나 했을 때 하고 싶은 만큼 다 했다 하면 그때 가서 아이고 그래 네 이야기 듣고 보니까 내가 참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이 된다. 참 미안하다.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하라고 해서 충분히 표현하게 해주고 다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뭐 처음부터 나 시작해서 사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건 사과를 말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사과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또 사과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어, 아 그랬나 닌 그랬구나 하고 그래 알았다. 하여튼 네 말이 네 심정이 그랬다는 것까지 내가 이해했다 하고 마무리하셔야 되죠. 가짜 아, 사과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네. 가짜 사과를 하기 때문에 또 서로 항상 우리 당사자들을 대할 때 가장 기본은 진실성이에요. 솔직한 대화를 하려 해요. 그런데 상당수 가정에서 보면 솔직한 대화를 못 해요. 겁이 나서. 자꾸 화낼까봐 겁이 나서. 불안해할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둘러치기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막 그냥 나는 미안하다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화내고 나오면 아이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해버리고 뭐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둘러치고 변명하고 그래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결국은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인데 그게 이제 가정 안에서부터 그 부모하고 가족들 간에 그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고 하게 되면은 서로 대화가 솔직하고 진실할 때만이 믿음이 생겨요. 나중에 돼서 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절대로 헛말 둘러대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우선 임시모면하는 방식의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자신의 언어 습관을 당사자와 하고 있는 언어 습관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상당수 경우에 둘러치기로 말씀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막 하도 당사자가 본인을 피곤하게 만들고 공격하고 화내고 하니까 우선 오늘 안 싸우고 지나가기 위해서 대충 말하고 대충 둘러치고 막 이러고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자 그래 아무튼 더 자세한 네. 말씀은 이제 다음에 필요하면 뭐 내일 또 듣든지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들을게요. 오늘은 뒤에 음, 다른 분들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요 정도로 이제 이야기 마무리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예, 말씀 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지금 또 몇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음, 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사자들이 주변인에게 단점을 찾아내고 부모를 욕하고 흑백 논리를 좋아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하는데요. 강의 때 이런 것들이 불안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닥에 어떤 심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당사자들이 부모님에게 이제 욕하고 하는 것들은 어릴 때 이제 주장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불만들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불안과 연관이 된다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열등감을 이제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고 또 막 비판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단점을 찾아내고 욕을 하고 한다는 것과 이제 불안을 연결시키자면은 자신의 그런 불안과 열등감에서 이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흑백 논리와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 이거 아니면 이거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이렇게 흑백 논리의 이제 사고는 어떤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울 때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서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거나 어떤 상황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흑백 논리의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언행이라고 했는데 강박 사고, 이제 강박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강박 행동도 이제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완벽해야 돼.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에 불안이 있다면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라던가 행동이 순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조금 보충할게요. 이제 부모 원망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죠. 우리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은 남 원망 안 해요. 부모한테 대해서도 늘 감사하다, 고맙다 이야기만 하죠. 자기 인생이 불행할 때 우리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면, 지가 지금 지 인생이 불행하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럴 필요도 없고, 아이고, 지 인생이 불행하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의 그 주관적인 삶이 보면은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 불행감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늘 불안하고, 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줬으면 싶은데 자기를 싫어할까봐 늘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라고 보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죠. 우리가 뭐 대체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조현병이다라는 걸로 퉁쳐서 뭐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조현병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밑바닥에 있는 심리도 천차만별이고 하니까 그 그의 결국은 그의 말 속에 답이 있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마음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통로가 그의 말을 따라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말을 실컷 수 있게 해주고 그 말에 잘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은 결국 그게 어떤 심리가 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 말을 들어봐야 돼요. 다음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이 폭력할 때마다 입원시켰더니 폭력은 안 써요. 마음 아파도 입원시켜야 해요. 라고 그렇죠.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아버님께서 폭력적 행동이 주로 치료 전에 망상 상태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이런 폭력적 행동이 약을 복용하고 치료가 진행되면서 우울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 폭력 행동은 망상 때에도 망상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폭력의 배경에 망상이 있어서 폭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망상이 없는 폭력도 많아요. 단지 그야말로 그냥 화난 거예요. 그래서 꼭 폭력이 망상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런 폭력적 행동이 약을 복용하고 치료가 진행되면서 우울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죠. 특히나 더 많이 발생하죠. 그전에까지 치료 시작되기 전까지는, 발병하기 전까지는 착하기만 하고 생전 가도 화 한 번 안 내던 애가 이제 받기 시작하고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 날인가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 점점 화를 심하게 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흔히 보는 경우죠. 그 이제 이전에 그 착했던 겉모습이 그게 우리는 무조건 착하다. 저는 아무 불만이 없는 모양이다라고 부모들이 착각한 거죠. 사실은 지 안에 차곡차곡 화를 다 쌓아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쌓였던 화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망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화가 터져 나오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것과 화를 낸다는 건 다른 이야기인데
화가 많이 나더라도 충동 조절이 되면 화를 안 내죠.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냥 화가 난다는 것과 화를 낸다는 건 다른 건데, 화를 내는 방법이 적절하면 좋겠는데 화를 내는 방법이 부적절할 때, 매우 심하게 부적절한 게 이게 이제 신체 폭력이죠. 언어 폭력이고 신체 폭력인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건 다른 건데, 화를 부적절하게 내는 게 이제 언어 폭력, 신체 폭력이에요. 그런데 이 화를 부적절하게 낸다는 거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충동 조절이 안 된다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과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 이것이 결합해서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화라고 하는 거는 정당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화는, 자기는 부모한테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집단은 서운한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자존 열등감이 많고 등등 하게 되면 남은 화내지 않을 일도 지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화는 수시로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만 화는 날 수 있는데 화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화를 나는 것 자체는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대신에 화를 내는 방법이 부적절할 때 적절하게 화를 낼 수 있게끔 이제 도움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적절하게 화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화를 말로 표현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봐라, 말해봐라 라고 자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되죠. 자, 그래서 당연히 회복 과정에서는, 단순히 회복 과정에서도 이런 폭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필히 거쳐야 되는 단계가, 거쳐야 되는 게 하나가 심한 우울 거쳐야 되고, 또 하나가 화를 내는 거, 심하게 화내는 언어 폭력이든 신체 폭력이든 이런 단계가 흔히 옵니다. 회복 과정에서. 그게 겉보기에는 그게 더 병이 심해진 걸로 보이고 등등 하지만 실제로는 병이 낫고 있는 겁니다. 고름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바로죠. 네. 제 딸은 24살인데요. 요즘 궁금한 게 딸을 성인으로 대하는 것과 환자로 대하는 것 사이에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픈 환자인데 이런 생각에 지나치게 아이 대하듯 할 때가 있고 어른으로 존중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어렵습니다. 요 내용은 이거는 좀 들어봐야지. 그렇죠. 이거는 오늘 지금 시간에는 못 다루고 내일 오후 1시 반이나 저녁 7시에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뭐, 일단은 기본 원리는 하나의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융통성 있게. 어른으로 대할 때는 어른으로 대하고, 애로 대할 때는 애로 대하고,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이고. 그러면서 항상 자기를 존중해주는, 자기 의사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방법으로 해야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내일 다뤄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앞에 것도 읽어주지 몇 개 건너뛰어 버렸는데 그냥 네. 다른 가족분께서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앞에 분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답변해드리지 못한 질문은 내일 질의응답 시간에 다뤄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은 선생님 써주셨네.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재은 선생의 소감 어떤가요? 소감 한마디 이야기 듣고 마칠게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부연 설명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또 제일 먼저 그 질문해주신 그 동생의 그 폭력, 신체 폭력, 신체 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데 쌍욕과 같은 언어 폭력은 왜 허용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이 굉장히 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부터 해서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복습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